내 이름은 선이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기억은 죽음이 아니라 내 며느리 혜진이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밀쳐버린 그 순간이다. 그날은 원래 내 결혼 40주년을 축하하는 밤이었다. 웅장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음악이 공기 속에 은은하게 흘렀으며 하객들은 잔을 드러내 결혼 생활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혜진이 불타는 눈빛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세게 밀쳤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연회 테이블 위로 쓰러졌. 쾅!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고 접시가 쏟아지며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붉은 와인이 내 가슴을 적시고 가장 아끼던 드레스 위로 흘러내렸다. 두꺼운 소스가 팔과 얼굴을 덮었다. 나는 산산이 부서진 그 위에 쓰러져 굴욕과 떨림에 휩싸였다. 주위에서는 숨죽인 탄성과 속삭임, 그리고 억누른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고통은 넘어짐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순간 내 아들 민호가 얼어붙은 채 나를 모른 척하며 서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수백 명 앞에서 모욕당하는데도 그는 눈을 피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달라. 가족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말해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침묵했겠는가? 아니면 맞서 싸웠겠는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작은 교회의 집, 매일 아침 손수 가꾸던 장미 정원,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한 부엌,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었던 아들 민호, 웃음과 온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끈이 우리를 굳건히 묶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 그림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이미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균열은 내 세상을 무너뜨릴 운명이었다. 그날의 밀침은 너무 갑작스러워 숨조차 쉴 틈이 없었다. 사진사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짓던 순간 혜진의 두 손이 내 어깨를 세게 밀쳤. 내 몸은 앞으로 내던져져 도자기 접시와 수정잔 위로 곤두박질 쳤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충격은 마치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다. 와인은 흰 테이블보 위로 튀어오르고 소스와 그레이비가 팔을 타고 흘렀다. 음식은 대리석 바닥에 흉측하게 흩어졌다. 오랜 세월 아껴 입던 드레스는 붉은 와인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몇몇은 숨죽인 웃음을 흘렸다. 나는 일어서려 몸부림쳤지만 무릎이 꺾였고 끈적한 음식물과 와인의 흔적이 내 몸에 들러붙어 수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반면 혜진은 완벽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남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독사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 나이에 무슨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 양보하세요. 그 말은 넘어짐보다 더 깊이 내 심장을 찔렀다. 주위에서는 속삭임이 기어다녔다. 그러나 정작 나를 구해줄 단 한 사람. 내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불꽃처럼 나를 태웠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부서졌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이 깨어났다. 분노, 결의,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이제 충분하다는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심장은 몇 년 만에 가장 거세게 뛰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수치의 쓰라림은 와인처럼 드레스에 스며들었지만 바깥의 서늘한 밤 공기조차 내 안의 불길을 식히지 못했다. 혜진은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나는 평생 동안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나는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연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늙은 과부,
세일하는 옷만 사입고 시동 걸 때마다 헐떡이는 낡은 차를 몰고 동네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보태는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면이었다. 마치 잡초가 장미를 가려주는 정원처럼 내가 가진 진짜 것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이었다. 처음 혜진이 내 집에 들어왔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2년 전이었다. 그녀는 눈웃음 하나 없는 미소를 띠고 들어왔다. 낡은 가구와 바랜 커튼, 수십 년을 함께한 작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손톱 관리가 완벽한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쓸며 말했다. 참 아담하네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칭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속뜻을 알았다. 아담하다, 낡았다, 보잘것없다. 그녀는 집을 집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올 때마다 그녀의 본심은 조금씩 드러났다. 어머니,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집은 어머님 연세에는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관리도 힘드시고 노인 전용 주택이 훨씬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높은 천장, 좋은 위치, 발코니의 전망, 그곳에만 꽂혀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내가 마지막 남은 편안함을 붙잡고 있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집은 내가 남편 동우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요새였다. 그녀는 아파트가 전부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다. 동우는 늘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새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그는 묵묵히 투자했다. 보잘것없는 시작을 차곡차곡 쌓아 거대한 기반으로 바꿨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그 부를 이어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호에게도. 돈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이다. 사랑을 부식시키고 충성을 왜곡시키며 가장 착한 마음 속에 탐욕마저 드러나게 만든다. 나는 그 부식이 민호의 눈에 서서히 번지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됐. 어느 날 그는 혜진의 말을 그대로 옮겨 담았. 엄마, 혜진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 집은 엄마한테 너무 크잖아요. 좀 더 관리하기 쉬운 대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한때 폭풍우 속에서도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삽을 들고 나를 생매장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지켜볼수록 그림은 점점 선명해졌다. 그들의 걱정은 위장일 뿐 진짜 얼굴은 절박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친구 지우에게 부탁해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뒤 들은 보고서는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민호와 혜진은 빚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대출은 산더미, 월세는 밀린 지 오래. 감당도 못할 고급차를 거짓말로 꾸며 대출에 타고 다녔다. 화려해 보이던 그들의 생활은 속이 텅 빈 껍데기였고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들에게 내 아파트는 단 하나의 구명보트였다. 그들은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주름진 손에 싼 옷을 입고 사는 늙은 여자는 밀어내기 쉽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 나는 수년 동안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억해왔다는 것을. 문서와 증서, 계좌와 계약서로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음식과 와인에 얼룩진 드레스 차림으로 차 안에 앉아있던 나는 확신했다. 혜진은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한 민호는 그녀의 편에 섰. 그들은 내가 힘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보여줄 때가 왔다. 진실이 무엇인지. 민호가 처음으로 혜진을 내게 데려왔던 저녁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일주일 전쯤 그는 전화로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소년 시절부터 익숙했던 긴장과 들뜸이 묻어 있었.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칼은 복도 불빛에 반짝였고 과하게 진한 립스틱은 지나치게 당당해 보였다. 명품 구두가 내 소박한 바닥 위에서 또각거리며 울렸다. 미소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을 훑으며 부동산을 감정하는 중개인 같았다. 정말 아늑하네요. 그녀가 길게 느려 말하자 그 단어는 칭찬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다. 벽난로 위에 놓인 동우의 사진 액자를 손끝으로 툭 건드리며 여기가 민호 씨가 자란 집이군요. 하고 덧붙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 그래,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지. 그러나 민호는 그녀의 속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 나는 어리석게도 순진하게도 그날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 오래된 나무 식탁 위에 정성껏 차린 닭고기와 감자 요리를 내놓았지만 혜진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포크로 닭고기를 툭툭 건드리더니 결국 내려놓으며 말했. 제가 몸매 관리 중이라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음식이 아니라 오래되어 금이 간 접시 위에 오래 머물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혜진 씨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요? 그러나 그녀는 피상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다. 오히려 곧장 화제를 돌리더니 순진한 척 웃으며 물었. 그런데 선희 어머님은 과부연금으로 어떻게 생활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속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 우린 충분히 잘 지내.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나는 부엌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 사이 민호가 화장실에 간 순간 혜진은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했다.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마디는 똑똑히 귀에 밝혔. 네, 엄마. 이 아파트 위치가 좋아요. 제가 잘 설득하면 금방 이사 나가실 거예요. 순진하시니까 고마워하실걸요. 손에 들린 행주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다. 계산된 속셈이었. 그녀는 민호와의 삶이 아니라 내 집을 목표로 하고 있었. 민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길이 잠깐 내 쪽으로 스쳤다. 내가 들었다는 걸 눈치챘을까? 의심을 읽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방문은 연극 무대 같았다. 겉으로는 다정한 약혼자 역할을 하며 내 건강, 취미, 혼자 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말끝마다 숨어있는 진짜 뜻은 언제나 같았다. 내 집, 내 독립, 내 삶. 그녀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심지어 민호조차 몰랐던 사실. 나는 이미 나만의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날짜, 시간, 그녀가 내뱉은 말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다. 말은 줄이고 눈과 귀만 열어두었. 그녀가 어떤 패턴으로 나를 몰아세우는지, 어떤 방식으로 집요하게 집 얘기를 꺼내는지 빠짐없이 기억했다. 그녀가 사냥꾼처럼 나를 몰아붙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는 이미 진실이라는 칼날을 갈고 있었다. 언젠가 그 칼날이 그녀 자신을 향해 떨어질 나를 기다리면서 압박은 천천히 그러나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마치 와인잔에 섞인 독처럼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혜진은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영리했. 늘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달콤한 미소와 거만한 어투로 내게 내밀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내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어머님, 여기 정말 멋진 노인 전용주택을 찾았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있고
맛있는 식사와 요가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어머님 연세에는 딱이죠. 어떠세요? 브로슈어 속 사진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이 카드놀이를 하거나 잘 가꿔진 정원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었다. 내 거실이 갑자기 작아지고 답답하게 느껴졌. 나는 차분히 말했. 난 여기가 좋아.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만약 어머님이 넘어져서 며칠 동안 발견도 못 된다면 어떡해요? 민호 씨도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나는 속으로 간절히 아들이 내 편에서 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호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 혜진 말이 맞아. 엄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은 그의 목소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녀의 말이었고 그는 꼭두각시처럼 따라하고 있었다. 한때 놀이터에서 내 편을 들어주던 아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지켜주겠다 라던 그 아들이 이제는 그녀의 인형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이후 방문은 점점 끔찍해졌다. 혜진은 올 때마다 새로운 팸플릿을 들고 왔다. 여긴 스파도 있어요. 어머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속뜻은 늘 같았다. 나가라, 포기하라, 우리에게 내어주라. 그리고 민호의 말투도 변했다. 예전엔 엄마, 여기서 편안하세요. 라고 묻던 그가 이제는 엄마, 우리 생각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우리 생각엔 그 말은 결국 혜진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침묵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강요 섞인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지우, 부탁이 있어. 민호랑 혜진, 요즘 독수리처럼 날 맴돌고 있어. 그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일주일 후 그녀가 건넨 보고서는 내 등골을 얼어붙게 했다. 민호와 혜진은 단순히 돈 관리가 서툰 게 아니었다. 그들은 완전히 빠져 있었. 12만 달러가 넘는 카드빚, 밀린 월세, 감당 못할 고급차, 빚으로 치른 화려한 결혼식. 그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 그리고 내 아파트만이 그들이 매달릴 수 있는 구명줄이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요양원 팸플릿, 나이 들었다는 핑계, 독립이 위험하다는 주장. 그들은 내 안전을 걱정한 게 아니었. 그들의 생존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흐느꼈다. 민호 때문이었다. 내 살과 피, 내가 키운 아들. 폭풍 속에서 내 손을 잡고 잠들던 아이가 이제는 그녀와 손을 잡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눈이 먼 게 아니었다.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를, 그리고 탐욕을. 하지만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내 집, 내 존엄, 내 삶.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녀는 내 목에 올가미를 조여온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는 그 밧줄을 조용히 끊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 올가미는 그녀 스스로의 목을 조일 것이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문을 열었을 때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직감했다. 민호와 혜진만 온 게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까지 함께였. 억지로 지은 미소를 얼굴에 걸고 서 있었다. 혜진의 어머니는 향수가 지나치게 진해 복도를 가득 메웠다. 마치 다가올 재앙을 알리는 경고 같았. 그녀의 아버지는 가죽 서류철을 들고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들고 다니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 속이 차갑게 굳어졌. 이건 가족 방문이 아니라 계획된 습격이었.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 혜진의 어머니는 당당히 내 거실로 들어오며 앉았. 집안을 훑는 눈빛은 마치 여왕이 보좌관 앞에서 왕자를 평가하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은 서류철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 잠시 뒤 혜진이 굳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연세에 이런 큰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못 도와드리잖아요. 바로 이어 혜진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거들었. 저희가 알아보니 아주 훌륭한 요양주택이 있더군요.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또래 친구들도 많아요. 거기 계시면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이게 책임 있는 선택 아닐까요? 모든 대사가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호흡 하나, 어투 하나까지 리허설을 한 듯 완벽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철저히 준비한 것이다. 마침내 혜진의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냉정하게 말했. 선희 여사님, 이 아파트는 가치가 크지만 혼자 사시기엔 낭비입니다. 집을 파신다면 요양주택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남는 돈은 민호와 혜진이 새 가정을 꾸리는데 보탤 수도 있겠지요. 그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그 말은 마치 상처난 곳에 부어지는 산성 같았다. 가족.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더 이상 사랑과 충성의 의미가 아니었. 오직 돈, 탐욕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준비된 대사처럼 무겁고 기계적이었. 엄마, 다들 옳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를 생각해서 이런 얘기 꺼낸 거예요.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이라 믿어요. 모두를 위해. 그 말이 메아리처럼 가슴에 울렸다. 모두 그들에게는 그렇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추방이었다. 나는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짧은 정적이 흘렀다.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 곧 혜진의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정신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법적인 방법도 있겠지요. 얇게 포장된 협박. 그러나 뜻은 분명했다. 그들은 이미 법적 절차까지 준비해 둔 것이다. 혜진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리며 독이 묻은 미소를 지었다. 저흰 도와드리려는 것뿐이에요. 어머님,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치워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잠깐 벗겨졌고 그 속에 숨겨진 날 것의 탐욕이 번뜩였. 그녀는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 사냥하는 것이었. 그들이 떠난 후 아파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교통소음만 희미하게 들리는 방 안에서 현실을 받아들였.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편이 되어 나를 협박했고 그는 그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키운 아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집도 돈도 아닌 내가 끝까지 믿어왔던 환상이 무너져서. 가족이 곧 보호라는 믿음. 사랑이 탐욕보다 강하다는 믿음. 민호가 여전히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눈물이 마르자마자 나는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의 번호를 눌렀. 현우 씨,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이제 진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아요. 결혼식 날 밤. 혜진이 나를 만찬 테이블에 밀쳐 굴욕을 안겼을 때 나는 와인 냄새가 진동하는 드레스를 입은 채 휘청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내 가슴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깨진 잔의 소리, 수백 쌍의 시선,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 아직도 귀와 피부에 남아있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맴돌고 있었.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발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남루하게 망가진 드레스 차림의 여인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내가 되살아났다. 나는 손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현우 씨, 나예요. 선이에요. 지금 바로 로열 오크스 연회장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서류 모두 가져오셔야 해요. 짧은 정적 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당장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30분 안에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차에 앉아 연회장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혜진의 화려한 드레스. 웃으며 민호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 아들 내가 품에 안고 길러낸 아이가 이제는 그녀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10수년간 이웃으로 지내며 친구이자 벗으로 지내온 서준이었다. 서준 씨, 부탁이 있어요. 제 집 서랍 두 번째에 갈색 서류철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다 주세요.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잠시 뒤 그는 서류철을 들고 내 차 창문을 두드렸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내게 묻지 않고 조용히 건네주었다. 오늘 밤 모든 게 달라지겠네요.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서류철을 열자 수십 년간 내가 지켜온 증서와 계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꽃집에서 일하며 검소하게 사는 과부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남편 동우와 함께 차근차근 성을 쌓아 올린 여인이었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는 따로 있었다. 지난 3년간 나는 몰래 민호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다. 월세,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는 침묵으로 나를 배신했다. 곧 현우가 도착했다.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은 결연했다. 정말 이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돌이킬 생각 따윈 없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니까요. 내가 현우와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음악은 뚝 끊겼다. 바이올린 소리가 멈추고 13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 위로 떨어졌다. 호기심과 불편함,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기대 어린 흥분까지 서려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혜진이었다. 반짝이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여왕처럼 무도회장의 중앙에 서 있던 그녀는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미 충분히 망신을 당하셨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몇몇 하객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현우는 한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희 여사의 재정 및 법률 고문 현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호 씨와 혜진 씨에게 긴급히 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커졌다.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휴대폰이 곳곳에서 몰래 꺼내져 카메라 렌즈가 번쩍였다. 민호가 허둥대며 앞으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어긋나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을 하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마이크 근처였기에 내 말은 모두에게 울려 퍼졌다. 민호야, 내 아내가 나를 밀쳤을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넌 침묵했어. 그 침묵이 오늘 널 여기 세운 거야. 이제는 들어야 한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최소한 그럴 의무가 있겠지. 현우가 서류 가방을 열고 첫 문서를 꺼냈다. 첫 번째 통보입니다. 민호 씨 아파트 임대 보증을
즉시 철회합니다. 내일부터 집주인은 새로운 보증인을 요구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 안에 퇴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다. 혜진의 어머니는 웃음을 잃었고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매달 사 500달러씩 신용카드, 보험, 각종 비용을 대신 납부해온 송금 역시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연회장은 폭발했다. 수군거림이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휴대폰이 일제히 그 순간을 기록했다. 혜진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났. 거짓말이야. 그녀가 절규했다. 저 여자는 꽃집에서 일하면서 낡은 차나 몰고 다니잖아. 무슨 돈이 있다고. 나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 하지만 나와 동우는 일부러 검소하게 살아왔다. 왜냐하면 불을 드러내면 결국 너 같은 하이에나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현우가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비용 역시 선희 여사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그 보증도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장 측은 즉시 전액 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연회장은 혼돈에 빠졌다. 몇몇 하객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영상을 찍었. 모두가 숨죽이며 한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 민호는 충격에 휘청이며 속삭였. 엄마, 그동안 다 엄마였어요? 이 모든 걸.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그래, 내가 널 살려왔지. 그런데 넌 침묵으로 나를 죽였어. 그 순간 혜진이 절규했. 이건 복수예요. 이 여자는 우리를 망치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또렷하게 말했. 아니, 혜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선을 넘은 대가일 뿐이다. 현우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두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선언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희 여사에 대한 모욕이나 허위 주장이 퍼지지 않도록 모든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치며 낭독했다. 지난 36개월 동안 선희 여사는 총 16만 2천 달러를 민호 씨와 혜진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중 4만 8천 달러는 임대료, 4만 4천 달러는 신용카드 대금, 1만 8천 달러는 자동차 보험, 2만 2천 달러는 각종 생활비와 여행, 쇼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다른 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휴대폰으로 모든 걸 기록했다. 혜진의 어머니는 목걸이를 움켜쥔 채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의자 팔걸이를 강하게 쥐었다. 도박판에서 마지막 패가 무너진 사람들처럼 보였다. 현우는 단호히 말을 이었다. 또한 이 결혼식 연회장, 음식, 음악, 장식, 사진 총 5만 3천 달러 역시 선희 여사가 보증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보증은 철회되었으므로 오늘 밤 안으로 전액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탄식이 터졌다. 일부는 급히 자리를 떠났고 남은 이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신랑과 신부를 바라봤. 혜진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화장이 번진 채 앞으로 비틀거리며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는 불쌍한 척하면서 우리를 망치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공기마저 가를 만큼 차가웠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도록 내가 놔뒀지. 가난해 보이도록, 약해 보이도록 일부러 감췄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나는 네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강하다. 인내했고 준비했고 그리고 지금 너의 탐욕보다 더 단단해졌다. 민호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사람을 바꿔. 그래서 말하지 않았지. 아빠와 나는 네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다. 하지만 넌 사랑보다 탐욕을 택했어. 내 아내의 말에 잠식돼 결국 날 배신했지. 혜진이 다시 날카롭게 외쳤다. 그건 다 연극이에요. 이 여자는 미쳤어요. 우리를 조종하려는 거라고요. 그러자 현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냉정히 말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희 여사의 유언장이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들에게 상속되던 모든 자산은 노인을 재정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순간 연 회장은 폭발했다. 어떤 이는 놀라움에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휴대폰 카메라는 일제히 혜진의 절망적인 얼굴을 비추었. 안 돼,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호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 나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 배신을 싸움이라 부르지 마. 그건 배신이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민호는 무너져 내린 듯 비틀거렸다. 그의 어깨는 처참히 내려앉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 내가 길러낸 아들은 그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았.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화려한 드레스는 더 이상 왕관이 아니라 무너진 환상의 깃발처럼 구겨져 있었. 나는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입은 채 당당히 서 있었다.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감돌았. 그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평온함이었. 그 순간 연 회장은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마치 법정 같았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고 몇몇은 아예 황급히 출구 쪽으로 향했.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따뜻하지 않았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낱낱이 드러내는 잔혹한 조명처럼 느껴졌. 연 회장 매니저가 2명의 직원과 함께 단호한 얼굴로 다가왔다. 민호 씨, 혜진 씨, 방금 결제 보증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5만 3천 달러가 즉시 결제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진이 눈을 치켜뜨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아직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결혼식이라고요. 하지만 매니저는 한치 흔들림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결제가 없으면 서비스도 없습니다. 20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혜진의 눈물 자국, 민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선 현우의 모습까지. 이 장면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곧 세상에 퍼질 이야기였. 민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우린 끝장이에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아들 한때 내 손을 잡고 반딧불이를 쫓던 아이. 첫 시험에서 실패하고 울던 소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건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다. 탐욕의 눈이 먼 낯선 남자일 뿐이었. 끝장낸 건 내 자신이야. 민호.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내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때 넌 침묵했어. 내 집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을 때 넌 동조했어. 탐욕이 사랑보다 강하다고 믿은 순간 넌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야. 혜진은 필사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외쳤다. 그녀 말 듣지 마. 미친 여자예요. 평생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숨긴 거라고요. 다 비틀린 집착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이미 하객들의 눈은 진실을 보았다. 연민, 분노.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짙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가 아들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말은 연회장의 정적 속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 가장 아픈 건 돈도 집도 아니야. 가장 아픈 건 내가 아들을 이미 오래전에 잃었다는 사실이야. 내가 사랑한 그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떨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 나는 고개를 들어 혜진을 향해 똑똑히 말했. 넌 나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지. 하지만 오늘 밤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바로 네가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라는 걸. 탐욕으로 세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네가 잊지 못하도록. 혜진은 절규하며 달려들었지만 민호가 간신히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이미 알았다. 무너짐은 시작된 게 아니라 끝난 것이었.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 지금 즉시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행사는 종료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내 발로 일어서라, 민호. 난 더 이상 널 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천천히 당당히 연회장을 걸어나갔다. 내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이 울렸다. 뒤에서는 흐느낌과 혼돈만이 남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후회가 아닌 해방을 느꼈다. 사흘이 지나도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민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만 37통. 혜진은 분노와 절망 사이를 오가며 14통의 메시지를 남겼. 심지어 그녀의 부모까지 2번이나 내 집 문을 두드리며 우리 가족의 체면을 구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제 침묵은 내 방패였. 매일 아침 서준은 커피와 따뜻한 빵을 들고 찾아왔다. 그날 밤은 당신이 왕관을 되찾은 밤이었죠.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도 함께 있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선희 여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와 혜진은 이미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보증 철회가 즉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체로 모두 정지되었고 연회장은 5만 3천 달러의 미납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들은 혜진의 부모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 깊숙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추락하고 있었.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 추락을 막아주지 않았. 그날 오후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조카 소연이 내 오랜 친구지요. 그리고 서준과 함께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 이모,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결혼식 이후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 지우가 덧붙였다. 혜진은 이미 1년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모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결혼식 소동도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어요. 증거로 삼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내 혈관 속이 얼어붙는 듯했. 플랜 B. 나는 속삭였다. 서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 그날 밤 당신이 떠난 후 혜진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걸 망쳤지만 아직 플랜 B가 있어라고 했어요. 당신을 법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현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이미 민호 명의로 법원에 예비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증언을 모아 당신이 비이성적이고 보복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노쇠한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소연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빛을 빛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퍼졌어요.
그날 밤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모를 미친 노인으로 보지 않아요. 용기 있는 여인, 존엄을 지킨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지우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 나의 영웅이에요. 우리 엄마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욕심 많은 자식들에게 맞섰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내 오랜 침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외롭다고만 생각했던 싸움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닿아 있었다. 내 고통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 그날 밤 나는 결심했.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맞서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진실을 무기로 해서 6개월 후 나는 눈부신 조명 아래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나를 향해 있었고 붉은 ONAIR 불빛이 켜져 있었. 맞은편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 한 명, 강지연 앵커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 오늘 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 우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가족의 착취에 맞서 당당히 싸운 여성, 선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45분 동안 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모욕과 배신, 숨겨왔던 재산, 그리고 이어진 법정 싸움까지. 결국 민호와 혜진의 거짓말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그들은 벌금을 부과받고 사회적 망신을 당했으며 이름조차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강지연 앵커가 내게 물었다. 만약 아드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곧장 카메라를 바라봤다. 목은 메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 민호야,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란 굴복이 아니다. 사랑이란 존엄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네가 다시 내게 돌아오고 싶다면 정직하고 당당한 남자로 돌아와야 한다. 그 전까지는 이 문은 닫혀 있다. 촬영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고요했다. 그러나 곧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몇몇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경고였고 교훈이었으며 희망의 등불이었. 그날 밤으로부터 2년이 흘렀다. 이제 나는 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을 가족의 착취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하는 곳이다. 소연은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서준은 재정 안전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 지우는 법률 지원을 총괄하며 현우는 여전히 나의 신뢰받는 자문으로서 내가 남편 동우와 함께 지켜온 자산을 관리한다. 우리는 이미 수백 명의 노인들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 더 이상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더 이상 조종과 속임수에 갇히지 않고,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도 않는다. 물론 가끔은 민호를 떠올린다. 내가 사랑했던 소년, 그가 될 수 있었던 남자.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손자 은호도 생각난다. 언젠가 그 아이가 부모의 쓴웃음이 아닌 진실을 찾으러 내게 올 날이 오길 기도한다. 그날이 오면 나는 그를 두 팔 벌려 맞아줄 것이다. 이미 그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둔 신탁 기금 속에는 나의 사랑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 나는 지금도 발코니에 앉아 있다. 한때 혜진이 낡았다며 비웃던 그 발코니. 저 멀리 해가 지고 공기 속에서는 장미 향이 은은히 풍긴다. 그 장미는 동우와 내가 함께 심었던 것들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존엄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존중을 요구하기에 늦은 법은 없다. 내 삶을 다시 쓰기에 결코 늦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는 더 이상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이야기이고 힘의 이야기이며 정의의 이야기다.